여러분, 혹시 그런 밤을 보내본 적 있으신가요? 분명 내 집인데, 내가 23년을 쓸고 닦은 그 집인데, 거실불을 켜는 순간 내가 이방인이 된 것 같은 그런 밤이요. 저는 그 밤을 작년 봄에 처음 겪었습니다. 47 김미경입니다. 24 꽃다운 나이에 시집와서 올해로 결혼 23년 차가 되었습니다. 23년이라는 세월이 입으로 말하면 두 음절밖에 안 되는데 그 안에 담긴 게 어찌나 많은지요.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아버지 약 챙기고 시어머니 진지 올리고 남편 와이셔츠 다리고 아이들 도시락 싸던 그 세월. 손마디가 굵어지고 무릎이 시큰거리고 거울 속 얼굴에 검버섯이 피는 동안 저는 한 번도 제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바친 인생의 끝에서 제가 마주한 게 뭐였는지 아십니까? 돌아가신 친정엄마가 저한테 남겨주신 그 작은 아파트에 제 남편이 임신한 다른 여자를 들여놓고 살림을 차렸더군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고 말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좀 깁니다. 가슴이 답답하실 수도 있고 중간에 손이 떨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무너졌던 한 여자가 어떻게 다시 두 발로 일어섰는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끝에는 분명히 가슴이 뻥 뚫리는 순간이 옵니다.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 어딘가를 건드린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그 작은 손길 하나가 저처럼 가슴에 멍을 안고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더 오래 남게 합니다. 그럼 이제 제 인생의 가장 추웠던 봄으로 함께 가보시겠습니까? 제가 시집 오던 날 친정엄마는 시장 좌판을 접지도 못하고 작업복 차림 그대로 예식장에 오셨습니다. 채소 흙냄새가 밴 손으로 제 손을 꼭 잡으시더니 한참을 말없이 계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미경아, 시집살이 힘들어도 네가 먼저 손 놓지는 마라. 사람이 사람한테 정성을 다하면 하늘이 다 본다. 저는 그 말을 평생 가슴에 새기고 살았습니다. 정말로요. 남편 박성호는 그때만 해도 참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변변한 집안도 아니었고 작은 회사 말단 사원이었지만 손이 야물고 사람 됨됨이가 반듯해 보였어요. 미경 씨, 내가 평생 고생 안 시킬게. 그 말 한마디에 저는 가진 것 없는 그 남자를 택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이라는 게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더군요. 시어머니 최말순 여사는 제가 이 이야기를 며칠 밤을 새워도 다 못할 만큼 모진 분이었습니다. 신혼 첫날부터 그분은 저를 며느리가 아니라 들어온 일꾼으로 대하셨어요. 친정에서 뭐 해온 게 없다는 둥, 살림 솜씨가 없다는 둥, 아침마다 트집을 잡으셨습니다. 한 번은 제가 끓인 미역국을 두고 이러시더군요. 아니, 친정엄마가 미역국 끓이는 법도 안 가르쳐서 보냈어? 그러니까 시장 바닥에서 배추나 팔지. 저는 그 말에 친정엄마 욕이 섞인 게 더 아팠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저 부엌으로 들어가 수돗물을 틀어놓고 물소리에 제 울음을 섞었습니다. 결혼하고 맞은 첫 명절은 더 끔찍했습니다. 시댁에 전 부쳐줄 사람은 저 하나였어요. 새벽 5시부터 일어나 부침개를 부치고 갈비를 재우고 나물을 무치고 송편을 빚었습니다. 시누이 셋은 늦잠을 자다가 점심때나 되어 슬그머니 일어나 텔레비전 앞에 앉았고요. 제가 허리 한번 못 펴고 기름 냄새에 절어 부엌에서 하루를 다 보내는 동안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손님들한테 이렇게 자랑하셨어요. 우리 며느리가 손이 좀 굼떠. 그래도 시키면 군말 없이 하는 건 봐줄 만해. 군말 없이 하는 게
며느리의 미덕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25이었어요. 친구들은 신혼여행 다녀온 이야기, 남편이 사준 선물 이야기로 들떠 있을 때 저는 명절 전날 밤 부어오른 손을 찬물에 담그며 혼자 부엌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몸살이 심하게 나서 사흘을 꼬박 앓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시어머니는 약 한 봉지 사다 주기는커녕 이불 속에 누운 저를 들여다보며 이러셨습니다. 젊은 게 벌써부터 골골거리면 어떡해? 아픈 척하지 말고 일어나서 밥이나 해. 식구들 굶길 셈이야? 저는 39도가 넘는 열을 안고 일어나 식구들 밥을 지었습니다. 그날 끓인 된장찌개에 제 눈물이 몇 방울 떨어졌는지 아마 아무도 모를 거예요. 명절이나 제사 때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소에도 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셨어요. 제가 친정 엄마한테 전화 한 통 길게 하면 친정에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아? 시집 왔으면 친정은 잊어버려야지 하셨고요. 친정 엄마가 시장에서 떨이로 받은 과일이라며 한 박스 보내주시면 이런 건 또 어디서 주워왔대 하며 거실에 처박아 두고 며칠씩 안 드셨습니다. 그러다 과일이 다 물러 터지면 이것 봐, 친정에서 보낸 게 다 이 모양이야 하시면서 통째로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리셨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볼 때마다 새벽 시장에서 떨던 손으로 그 과일을 골라 담았을 친정엄마를 떠올리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단 한마디도 못했어요. 그저 음식물 쓰레기통을 비우며 멍든 자식처럼 물러터진 그 과일들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시집살이가 10년, 20년 이어졌습니다. 시아버지가 중풍으로 쓰러지셨을 때 그 대소변을 받아낸 것도 저였습니다. 8년을요. 시누이 셋은 명절에 잠깐 와서 친정엄마 손 한번 잡아주고는 올케가 고생이 많네 그 말 한마디 던지고 사라졌습니다. 정작 똥기저귀 빨고 욕창 닦고 밤새 가래 뽑아낸 건 저 하나였는데 말이에요. 남편은요? 남편은 그 시절 회사 일이 바쁘다며 늘 늦었습니다. 당신이 좀 고생해줘. 우리 엄마 아빠잖아. 그 말 한마디면 자기 도리는 다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 저는 그분의 마지막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정작 아들인 남편은 임종을 못 봤어요.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전화를 안 받았거든요. 장례식장에서 시어머니가 제 등을 후려치며 소리치시더군요. 네가 정성이 부족해서 아버님이 일찍 가신 거야. 복도 없는 년. 저는 그날 시아버지 영정 사진 앞에서 무릎을 꿇은 채 한참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8년을 똥오줌 받아낸 며느리한테 돌아온 말이 복 없는 년이라니요. 그래도 저는 버텼습니다. 왜요? 자식들 때문에요. 아들 지훈이, 딸 지영이. 이 두 아이가 제 인생의 전부였거든요. 아이들이 엄마하고 부르는 그 소리 하나에 저는 모든 서름을 다 녹였습니다. 지훈이는 어릴 때부터 속이 깊었어요. 제가 부엌에서 몰래 울고 있으면 슬그머니 다가와 작은 손으로 제 등을 토닥이며 엄마 내가 크면 호강시켜줄게 하던 아이였습니다. 지영이는 또 얼마나 살가운지요. 엄마 화장품을 발라보겠다고 얼굴에 떡칠을 해놓고는 엄마 예쁘지? 하며 깔깔거리던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이 아이들을 키우느라 저는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남편 월급만으론 빠듯해서 새벽엔 우유 배달을 하고 낮엔 식당 주방 일을 했어요. 손이 부르트도록 일하면서도 힘든 줄 몰랐습니다. 아이들 학원비, 등록금, 그거 마련하는 게 제 삶의 이유였으니까요. 새벽 우유 배달은 정말 고된 일이었어요. 겨울이면 영하의 추위 속에서 손가락이 곱아 우유병을 놓치기 일쑤였습니다.
빙판길에 미끄러져 무릎이 깨진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저는 깨진 무릎에 반창고를 붙이고 다시 우유 가방을 둘러맸습니다. 한 집 배달에 얼마 안 되는 그 돈이 우리 지영이 피아노 학원비가 되고 지훈이 영어 학원비가 됐으니까요. 낮에 나가던 식당은 동네 칼국수집이었습니다. 거기서 저는 하루 종일 반죽을 밀고 설거지를 하고 뜨거운 육수솥 앞에서 땀을 흘렸어요. 한 번은 펄펄 끓는 육수가 손등에 튀어 화상을 입은 적이 있었습니다. 살같이 벗겨질 정도였는데도 저는 점심 손님이 밀려드는 통에 병원도 못 가고 찬물에 손만 담갔다가 다시 일했어요. 지금도 제 왼쪽 손등엔 그때 그 화상 자국이 흉터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그 흉터를 볼 때마다 우리 아이들을 떠올려요. 이 흉터 하나하나가 다 우리 아이들 밥이 되고 옷이 됐으니까요. 그렇게 번 돈을 저는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제 옷은 시장에서 10,000원짜리 한 벌이면 몇 년을 입었고 화장품은 길거리 노점에서 산 게 전부였어요. 미용실 한번 가는 것도 아까워서 머리는 늘 제가 직접 잘랐습니다. 그렇게 아끼고 아껴서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는 부족함이 없게 해주려고 애썼어요. 그런데 그렇게 고생해서 번 돈을 남편은 어떻게 받는지 아세요? 한 번은 제가 통장을 보여주며 이번 달엔 이만큼 모았어 하고 자랑스럽게 말했더니 남편이 코웃음을 치며 이러더군요. 고작 그거 벌자고 새벽부터 그 고생을 해? 차라리 집에서 살림이나 똑바로 하지. 동네 사람들이 보면 내가 마누라 고생시키는 못난 놈인 줄 알겠다. 자기 체면이 깎인다는 거였어요. 제가 새벽에 빙판길에서 미끄러지고 끓는 물에 데어가며 번 돈이 남편 눈에는 체면 깎는 푼돈이었던 겁니다. 저는 그 말에 들고 있던 통장을 조용히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남편한테 제가 번 돈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그러는 사이 남편은 차곡차곡 진급을 했습니다. 사원에서 대리, 대리에서 과장, 과장에서 부장. 직함이 올라갈수록 그 사람의 어깨도 올라갔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지더군요. 당신은 집에서 뭐 하는데 이렇게 집이 어수선해? 옷이 그게 뭐야? 남들 보기 창피하게. 당신이 뭘 알아? 집에만 있는 사람이. 그 말들이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저는 우유 배달하느라 잠을 못 자고 식당 일 하느라 손이 짓물렀는데 남편 눈에 저는 그저 집에만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한 건 재작년 가을이었습니다. 친정엄마가 돌아가셨어요. 평생 시장 좌판에서 채소를 파시던 그 작은 몸이 마지막엔 한 줌도 안 되게 작아져 있었습니다. 위암 말기였어요. 자식들 고생시킬까봐 아프단 말도 못하고 혼자 그 통증을 견디셨던 거였습니다. 우리 엄마는 정말 억척스러운 분이셨어요. 제가 어릴 적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 혼자 저랑 동생 미숙이를 키우셨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 도매시장에 가서 채소를 떼다가 그걸 리어카에 싣고 동네 시장 한 구석에 좌판을 펴셨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손등은 늘 흙으로 새까맸고 손톱 밑은 갈라져 피가 맺혀 있었어요. 제가 중학생일 때였습니다. 학교에서 육성회비를 못 내서 선생님한테 망신을 당한 적이 있었어요. 집에 와서 엄마한테 짜증을 냈습니다. 엄마는 왜 맨날 돈이 없어? 창피해 죽겠어. 하고요. 철없던 저는 그 말을 내뱉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날 밤 잠결에 부엌에서 들리는 소리에 깼습니다. 엄마가 부엌 바닥에 쪼그려 앉아 그날 판 동전들을 세고 계셨어요. 100원짜리, 50원짜리, 10원짜리. 그걸 하나하나 세면서
소리 죽여 우시더군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방문 뒤에 숨어같이 울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엄마는 그 동전들을 꼬깃꼬깃한 지폐와 함께 제 손에 쥐어주시며 말씀하셨어요. 미경아, 엄마가 돈이 없어서 미안하다. 근데 너는 꼭 엄마처럼 손에 흙 묻히고 살지 마라. 공부 열심히 해서 따뜻한 데서 사람 대접 받고 살아. 그 말씀이 평생 제 가슴에 남았습니다. 그런 엄마가 그렇게 평생 자식만 보고 사신 우리 엄마가 마지막 가시는 길에서도 자식 걱정뿐이셨어요.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 엄마는 앙상해진 손으로 제 손을 꼭 잡으시더니 가쁜 숨을 몰아쉬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경아, 엄마가 평생 모은 거 그 아파트 넣어줄게. 너 명의로 다 해놨어. 동생 미숙이한텐 따로 통장 하나 줬으니까 섭섭해 말고 그건 온전히 내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그건 절대 누구한테도 넘기지 마라. 그게 엄마가 너한테 주는 마지막 울타리다. 저는 그 손을 잡고 펑펑 울었습니다. 엄마, 그런 소리 하지 마. 엄마 오래 살 거잖아. 나 아직 엄마한테 효도도 못했는데 하고요. 엄마는 희미하게 웃으시며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어요. 마치 제가 다시 그 어린 중학생이 된 것처럼요. 울타리. 엄마는 그 아파트를 울타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아파트는 엄마가 평생 새벽 시장에서 떨던 손으로 10원, 100원 모아 마련한 17평짜리 낡은 아파트였어요. 시세로 따지면 그리 큰 돈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엔 우리 엄마의 평생이 담겨 있었어요. 엄마는 그 아파트를 제 명의로 정확하게 상속 등기까지 맞춰놓고 가셨습니다. 동생 미숙이도 동의서에 도장을 찍어줬고요. 법적으로 완벽하게 오롯이 제 것이었습니다. 저는 엄마 49제가 끝난 뒤 그 아파트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일단 비워두기로 했어요. 차마 세를 줄 수가 없었거든요. 엄마 냄새가 밴 그 집을 다른 사람이 쓴다는 게 싫었습니다. 가끔 마음이 헛헛할 때 혼자 가서 엄마가 쓰시던 밥상에 앉아 멍하니 시간을 보내곤 했어요. 그 집 열쇠는 제가 안방 화장대 서랍 깊숙이 넣어뒀습니다. 그리고 남편한테도 한 벌을 줬어요. 혹시 제가 못 갈 일이 있으면 보일러라도 한번 봐달라고요. 그땐 그 열쇠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남편의 행동이 이상해진 건 그 무렵부터였습니다. 전엔 회식이 있어도 자정전엔 들어왔는데 어느 날부턴가 외박이 잦아지더군요. 지방 출장이야. 거래처 접대야. 핑계도 다양했습니다. 와이셔츠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고 휴대폰은 항상 뒤집어 놓았어요. 화장실에 갈 때도 폰을 들고 갔습니다. 작은 변화들이 하나둘 쌓였습니다. 남편은 갑자기 헬스장에 등록하고 피부과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흰머리를 염색하고 안 입던 슬림한 옷을 사입었습니다. 향수도 새로 사고요. 50살 먹은 남자가 갑자기 외모에 신경을 쓰니까 처음엔 나이 들어서 건강 챙기나 보다 했어요. 그런데 그게 다 누구한테 잘 보이려는 거였는지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결정적으로 이상했던 건 휴대폰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샤워하는 사이 식탁에 둔 그 사람 폰이 울렸습니다. 무심코 화면을 봤는데 거래처 윤대리라는 이름으로 메시지가 떠 있더군요. 그런데 내용이 거래처 사람이 보낼 만한 게 아니었어요. 오빠 보고 싶어. 오늘도 늦어.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애써 내가 잘못 봤겠지 하고 넘겼어요. 아니, 사실은 넘긴 게 아니라 보고도 못 본 척한 거였습니다. 저는 솔직히 알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왜냐고요? 무서웠거든요. 진실을 마주하는 게 23년을 함께 산 사람이 내 두 아이의 아빠가
그럴 리 없다고. 그냥 일이 바쁜 거라고. 저는 그렇게 제 자신을 속였습니다. 그게 더 편했으니까요. 하지만 거짓말은 결국 들통나게 되어 있더군요. 작년 봄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날 남편은 또 지방 출장이라며 1박 2일로 집을 비웠어요. 저는 친정엄마 아파트 보일러가 걱정돼서 그 전주에 한파가 와서 동파가 걱정됐거든요. 점심을 먹고 그 집에 들렀습니다. 그런데요. 문 앞에 도착해서 비밀번호를 누르려는데 도어록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더군요. 제가 알던 번호로는 안 열렸어요. 처음엔 제가 잘못 눌렀나 싶었습니다. 다시 눌렀어요. 안 열렸어요. 또 눌렀어요. 안 열렸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분명히 이 집은 비워둔 집인데 비밀번호를 바꿀 사람이 누가 있단 말입니까? 그때 집안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그리고 문이 안에서 열렸어요. 문을 연 사람은 임신한 배가 봉긋한 처음 보는 젊은 여자였습니다. 가운을 입고 있었어요. 마치 자기 집인 것처럼요. 여자가 저를 보고 멈칫하더니 경계하는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누구세요라니요. 그건 제가 물어야 할 말이었는데요. 우리 엄마가 평생 모아 남겨주신 집안에서 처음 보는 여자가 저더러 누구세요라니. 제가 겨우 입을 떼려는 그 순간 집 안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설이나 누구야? 남편이었습니다. 박성호. 지방 출장 갔다던 제 남편이 우리 엄마 집 안방에서 러닝셔츠 차림으로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를 본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군요. 그리고 임신한 여자가 남편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빠, 이 아줌마 누구야? 오빠, 이 아줌마. 저는요, 그 순간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습니다. 23년을 함께한 제 남편이 돌아가신 제 어머니의 집에서 임신한 다른 여자랑 오빠 설이나 하면서 살림을 차리고 있었던 거예요. 남편이 더듬더듬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미경아, 이게 아니라 내가 설명할게. 저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봤어요. 임신 5개월쯤 돼 보이는 그 배를 우리 엄마 거실 소파에 우리 엄마 살림 위에 그 여자의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분홍색 인부복, 태교책, 초음파 사진까지. 그런데 그 순간 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게 뭔지 아세요? 거실 한쪽 벽에 걸려있던 우리 친정엄마 사진이었습니다. 제가 그 집을 비워두면서 엄마 영정 대신 쓰던 환하게 웃는 엄마 사진을 거기 걸어뒀었거든요. 그 엄마 사진 바로 아래에 그 여자의 초음파 사진이 자석으로 붙어 있더군요. 우리 엄마가 당신이 평생 모은 그 집에서 딸을 배신한 사위와 그 내연녀의 살림을 내려다보고 계셨던 거예요. 저는 그 광경에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인 줄 알고 들어와 사는 거예요, 댁은? 그러자 그 여자가 임신한 배를 손으로 받치면서 당당하게 이러더군요. 오빠가 마련해준 우리 신혼집인데요. 왜 남의 집에 와서 행패해요? 경찰 부르기 전에 나가세요. 신혼집. 우리 엄마 집이 그 여자의 신혼집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바뀐 도어록, 잦은 외박, 낯선 향수 냄새. 남편은 제가 비워둔 친정엄마 집 열쇠를 가지고 있었고 그걸 자기 마음대로 도어록까지 새로 달아 임신한 내연녀의 보금자리로 만들어버린 거였어요. 제가 아무것도 모를 거라고 철석같이 믿으면서요. 그날 제가 어떻게 그 집을 빠져나왔는지 사실 기억도 잘 안 납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그 아파트 단지 화단 옆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봄인데도 손발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어요. 울었냐고요? 아니요. 신기하게도 눈물이 안 나더군요. 너무 큰 충격을 받으면 사람은 울지도 못한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그 벤치에 얼마나 오래 앉아 있었는지 모릅니다. 해가 뉘엿뉘엿 기울 때까지요. 그동안 별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23년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똥기저귀 빨던 손, 끓는 물에 대던 손, 새벽 빙판에서 미끄러지던 무릎. 그 모든 게 다 무엇을 위한 거였나 싶었어요. 한순간 그냥 다 끝내버릴까 하는 무서운 생각까지 스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휴대폰에 우리 딸 지영이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오늘 저녁 뭐야? 나 일찍 들어가. 하고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 나한텐 지킬 게 있다. 내 새끼들.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저 인간이 우리 애들 인생까지 다 휘젓고 다닐 거야. 저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천천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화를 내려고 남편한테 전화한 게 아니었어요. 고등학교 동창 한선영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영이는 이혼 상속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동창회 때 명함을 받아둔 게 떠올랐거든요.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선영이가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미경아, 웬일이야?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겨우 가다듬고 말했습니다. 선영아,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나 이혼하려고. 선영이는 잠시 침묵하더니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경아, 일단 진정하고. 지금 어디야? 내가 갈게. 그리고 잘 들어. 지금부터 네가 할 일은 딱 하나야. 화내지 마. 절대 그 사람한테 네가 다 안다는 거 티내지 마. 알았지? 왜? 왜냐하면 미경아, 화내는 사람은 지는 거야. 우리는 조용히 이길 거거든. 저는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조용히 이긴다. 그래요. 23년을 참고 또 참았던 제가 마지막 순간에 감정에 휘둘려 모든 걸 망칠 순 없었어요. 이틀 뒤 저는 선영이의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깔끔한 사무실에서 정장을 입고 앉아 있는 선영이를 보니 고등학교 때 단발머리로 같이 떡볶이를 먹던 그 친구가 맞나 싶었어요. 선영이는 따뜻한 차 한 잔을 제 앞에 놓아주며 차분하게 제 이야기를 다 들어줬습니다. 제가 친정엄마 집에서 본 광경을 이야기할 땐 선영이도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더군요. 이야기를 다 들은 선영이가 펜을 들고 노트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미경아, 내가 이혼 사건만 20년을 했어. 그런데 내 케이스는 솔직히 말하면 네가 마음만 단단히 먹으면 완벽하게 이길 수 있는 사건이야. 왜냐? 첫째, 상대방 유책 사유가 너무나 명백해. 외도, 그것도 임신까지. 둘째, 그 아파트가 4명의 상속 재산이라는 거. 이게 진짜 핵심이야.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해? 선영이가 펜으로 노트를 톡톡 치며 설명했습니다. 미경아, 잘 들어. 부부가 이혼하면 재산을 나눠. 그걸 재산 분할이라고 해. 그런데 모든 재산을 다 나누는 건 아니야. 특유 재산이라는 게 있어. 결혼 전부터 갖고 있던 재산이나 결혼 중에 상속 증여로 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빠져. 내 친정엄마가 너한테 상속해준 그 아파트가 바로 그 특유 재산이야. 즉, 박성우는 거기에 단 1원의 권리도 없어. 그 사람이 거기다 내연녀를 들이고 도어록을 바꾼 건 쉽게 말해 남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서 자물쇠를 바꿔 단 거랑 똑같은 거야.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차갑게 식었던 가슴 한구석에 작은 불씨 하나가
켜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럼 나 어떻게 하면 돼? 선영이가 저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할 일은 딱 3가지야. 첫째, 증거를 모은다. 절대 티 안 나게 조용히. 둘째, 그 사람이 방심하도록 평소처럼 행동한다. 셋째, 모든 준비가 끝나면 한 방에 끝낸다. 미경아, 화내고 소리 지르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 그런데 그건 하수야. 진짜 고수는 상대가 웃고 있을 때 조용히 칼을 가는 사람이야. 할 수 있겠어? 저는 식은 찻잔을 2손으로 감싸 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할 수 있어. 23년을 참은 사람이야, 나는. 몇 달 더 못 참겠어? 선영이가 처음으로 빙긋 웃었습니다. 그래, 그거야. 미경아, 우리 제대로 한번 해보자. 저는 그날부터 완벽한 아무것도 모르는 아내가 되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그날 밤 집에 들어와서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제가 폭발할 줄 알았겠지요. 그런데 제가 평소처럼 저녁상을 차려놓고 출장 다녀오느라 고생했어 하고 말하니까 오히려 더 불안해하더군요. 미경아, 낮에 그 집에서 그게 말이야. 저는 일부러 멍한 표정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무슨 집? 아, 친정엄마 집? 보일러 보러 갔다가 문이 안 열려서 그냥 왔어. 비밀번호가 바뀌었더라고. 당신이 동파 걱정돼서 사람 불러서 새로 단 거 아니야? 잘했네. 남편의 눈이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자기가 데리고 있던 여자가 저한테 아줌마라고 했던 걸 제가 못 들었을 리 없는데 제가 천연덕스럽게 딴소리를 하니까 머릿속이 복잡해진 거예요. 그래. 내가 사람 불러서 했어. 동파되면 큰일이니까.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거짓말을 거짓말로 덮어라. 그 거짓말 하나하나가 나중에 다 너의 발목을 잡을 증거가 될 테니까. 그날 이후 저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선영이가 말한 대로 증거를 모았어요. 저는 친정엄마 아파트의 등기부등본부터 다시 뗐습니다. 명의는 정확하게 김미경 단독 소유로 되어 있었어요. 상속 등기도 완벽했고요. 변호사인 선영이가 그러더군요. 미경아, 이거 정말 중요해. 상속받은 재산은 특유 재산이라고 해서 이혼할 때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돼. 즉, 이 아파트는 처음부터 끝까지 100% 내 거야. 박성호는 단 한 푼도 권리가 없어. 그런데 그 사람이 거기다 자기 내연녀를 들였단 말이지. 게다가 도어로까지 마음대로 바꿔서. 응, 그랬어. 선영이가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경아, 그건 말이야 엄밀히 따지면 내 재산에 대한 무단 점유고 상황에 따라선 형사 문제까지 갈 수 있는 일이야. 내 허락 없이 내 집 자물쇠를 바꾼 것부터가 문제거든. 우리 천천히 하나씩 정리하자.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차갑게 식었던 가슴 한구석에 작은 불씨 하나가 켜지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그 후로 몇 주에 걸쳐 차근차근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남편이 외박하는 날짜와 시간을 다이어리에 꼼꼼히 적었어요. 카드 명세서를 슬쩍 봤더니 산부인과 결제 내역, 유아용품 매장, 그리고 그 동네 마트 결제까지 빼곡했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 남편은 우리 살림 통장에서 그 여자와 뱃속 아이를 위해 돈을 쓰고 있었던 거예요. 가장 결정적인 건 친정엄마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확인한 사실이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가서 제명의 집인데 혹시 누가 거주 신고를 했는지 확인할 수 있냐고 물었더니 직원이 서류를 보여주더군요. 그 여자 윤설인이 그 집에 전입신고까지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제명의 집에요. 집주인인 저는 전혀 모르는 채로 말이에요. 저는 그 모든 것을 사진으로 찍고 서류로 떼고
차곡차곡 파일에 정리했습니다. 23년간 자식 도시락 싸듯이 정성스럽게요. 증거를 모으는 동안 아찔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남편이 잠든 사이 그 사람 휴대폰을 몰래 확인하려다 들킬 뻔했어요. 남편이 잠결에 뒤척이며 뭐해? 하고 묻는데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태연하게 당신 알람 시간 맞춰주려고 내일 일찍 나간다며 하고 둘러댔어요. 남편은 고마워하고는 다시 잠들었습니다. 저는 그 어둠 속에서 한참 동안 쿵쾅거리는 심장을 가라앉혀야 했어요. 그날 밤 저는 화장실에 들어가 변기 뚜껑을 닫고 그 위에 앉아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을, 23년을 함께한 사람을 이렇게 적처럼 감시하고 증거를 모아야 한다는 게 너무 기참했거든요. 하지만 울면서도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그날 다녀온 곳, 통화 시간, 모든 걸 다이어리에 적었어요. 눈물은 눈물이고 일은 일이었으니까요. 그러는 동안에도 저는 집에서 완벽한 연기를 했습니다. 남편 와이셔츠를 다리고 국을 끓이고 여보 오늘도 고생 많았지 하고 등을 토닥였어요. 남편은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외박이 더 잦아졌고 어떤 날은 이번 주말에 또 출장이라며 아예 짐을 싸서 나가기도 했어요. 그 여자 출산일이 다가오니까 점점 더 그쪽에 마음을 쏟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그 모든 걸 지켜보면서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박성호, 너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지. 평생 집에만 있던 세상 물정 모르는 미련한 아내라고. 그래, 계속 그렇게 생각해라. 네가 그렇게 방심하는 사이 나는 너의 모든 걸 무너뜨릴 준비를 끝내고 있으니까.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생겼습니다. 남편이 저한테 슬그머니 종이 한 장을 내밀더군요. 위임장이었습니다. 미경아, 그 친정 장모님 아파트 말이야. 그거 비워두면 뭐해? 내가 아는 사람이 그 집 사고 싶어 한다는데 시세보다 좀 비싸게 쳐준대. 우리 지훈이 군대 갔다 와서 복학하면 등록금도 필요하고 지영이 유학 보내려면 목돈도 있어야 하잖아. 그러니까 그거 팔자. 여기 위임장에 도장만 찍어주면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 저는 그제야 남편의 진짜 속셈을 알았습니다. 이 인간은요. 그 여자를 잠깐 그 집에 살게 한 걸로는 만족을 못한 거예요. 아예 그 집을 팔아서 그 돈으로 내연녀와 아이를 위한 새 보금자리를 마련하려는 속셈이었던 겁니다. 우리 엄마가 평생을 바쳐 모은 울타리라고 부르셨던 그 집을 자기 내연녀 살림 미천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자식들 등록금이니 유학이니 하는 건 다 핑계였습니다.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갈지 저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요. 저는 손이 떨렸지만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 근데 그 집은 엄마 유품 같은 거라서 마음 정리할 시간이 좀 필요해. 며칠만 줘. 남편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빨리 결정해. 그쪽에서 기다린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남편이 잠든 사이 선영이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선영아, 이제 시작하자. 그 인간이 우리 엄마 집까지 팔려고 해. 선영이한테서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좋아. 미경아, 드디어 때가 됐다. 내일 사무실로 와. 우리가 준비한 거 이제 하나씩 터뜨리자. 하지만 그 전에 제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사실을 알리는 일이요. 이게 제일 무서웠어요. 차라리 남편이랑 싸우는 게 낫지. 아이들한테 너희 아빠가 다른 여자랑 아이를 가졌다는 말을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아이들 가슴에 평생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주는 것 같아서 며칠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곧 모든 게 터질 텐데 아이들이 다른 데서 그 사실을 듣게 할 순 없었으니까요. 저는 어느 주말 저녁 남편이 또 출장을 간 사이 군 휴가 나온 지훈이와 대학생 지영이를 식탁에 불러 앉혔습니다. 엄마가 너희한테 할 얘기가 있어. 마음 단단히 먹고 들어줘.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동안 있었던 일을 하나씩 이야기했습니다. 차마 다 말하지 못하고 몇 번이나 목이 메었어요. 다 듣고 난 아이들의 표정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영이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빠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엄마한테 어떻게 하고요. 지훈이는 한참을 말없이 주먹만 꽉 쥐고 있더군요. 군대에서 사람이 어른이 됐는지 그 아이는 화를 내는 대신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엄마, 그래서 엄마는 어떻게 하고 싶어?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이혼하려고 해. 그리고 외할머니가 남겨주신 그 집 절대 안 뺏길 거야. 그건 외할머니가 엄마한테 남긴 마지막 선물이니까. 그러자 지훈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어릴 때 내가 그랬잖아. 크면 엄마 호강시켜준다고. 이제 내가 클 만큼 컸어. 엄마, 우리 걱정하지 말고 엄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우리는 무조건 엄마 편이야. 아빠가 그렇게 한 거, 그건 아빠 잘못이지. 엄마 잘못이 아니야. 지영이도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그동안 너무 미안해.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도 모르고 나는 맨날 용돈 달라, 옷 사달라 그러기만 했잖아. 엄마, 이제 엄마 인생 살아. 우리가 지켜줄게. 저는 그날 두 아이를 끌어안고 23년 만에 처음으로 서러움이 아닌 고마움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그동안 헛살지 않았구나. 적어도 이 두 아이만큼은 제대로 키웠구나. 그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아이들이 제 편이 되어준 그 순간 저는 세상 그 무엇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며칠 뒤 저는 남편에게 저녁을 차려놓고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남편이 기다리던 그 종이를 위임장을 꺼냈어요. 남편의 눈이 반짝이더군요. 오, 도장 찍었어? 저는 위임장을 식탁 위에 올려놓으며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여보, 나 하나만 물어볼게. 솔직하게 대답해줘. 뭔데? 저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친정엄마 집 왜 팔았어? 남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직 안 팔았잖아. 네가 도장 안 찍어서. 저는 천천히 또박또박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 내 말은 그 집에 윤설인 씨를 들이고 도어록 바꾸고 전입신고까지 시킨 거. 그게 사실상 그 집을 그 여자한테 판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고. 우리 엄마가 평생 새벽 시장에서 떨던 손으로 모은 그 집을 임신한 당신 내연녀 신혼집으로. 남편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들고 있던 젓가락이 식탁 위로 툭 떨어졌어요. 미경아, 너 그걸 알고 있었어? 저는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파일을 꺼내 식탁 위에 탁 올려놓았습니다. 여보, 나는 말이야. 당신이 나를 아무것도 모르는 멍청한 여자로 본 그 순간부터 전부 다 알고 있었어. 저는 파일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말했습니다. 이건 당신이 윤설인 씨랑 다닌 산부인과 카드 결제네요. 이건 그 여자가 우리 엄마 집에 전입신고한 거주 확인서. 이건 당신이 도어록 교체한 업체 영수증. 그리고 이건. 저는 마지막 한 장을 천천히 꺼냈습니다. 우리 엄마 아파트 등기부등본이야. 명의자 이름 한번 읽어봐.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그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적힌 이름을 보고
얼어붙었어요. 소유자 김미경. 여보, 그 집은 우리 엄마가 나한테, 오직 나한테만 남긴 상속 재산이야. 법적으로 특유 재산이라고 하더라고. 이혼할 때 재산 분할 대상도 안 돼. 처음부터 끝까지 100% 내 거야. 당신은 거기에 단 한 푼도, 단 한 뼘도 권리가 없어. 남편이 더듬거렸습니다. 미경아, 내가 잘못했어. 그게 한순간의 실수였어. 서린이는 그냥. 저는 그 말을 끊었습니다. 실수? 5개월짜리 실수? 도어록 바꾸고 전입신고까지 시킨 실수? 우리 엄마 유품 같은 집을 팔아서 그 돈으로 새살림 차리려던 실수?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그동안 가슴에 쌓아뒀던 말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여보, 내가 우유 배달하다가 빙판에 미끄러져서 무릎 깨졌을 때 당신 뭘 했는지 기억나? 체면 깎인다고 했지. 내가 식당에서 끓는 물에 손 대었을 때 당신 그 흉터 한번 봐준 적 있어? 없어. 나는 23년을 그렇게 당신 체면 세워주려고 살았어. 시아버지 똥기저귀 8년을 빨았어. 당신 어머니한테 복 없는 년 소리 들으면서도 참았어. 왜? 가정을 지키려고. 우리 애들 아빠 잃지 않게 하려고. 남편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 23년을, 그 모든 희생을 어떻게 갚았지? 우리 엄마가 평생 시장 바닥에서 손톱 밑에 피 맺혀가며 모은 그 집에 임신한 여자를 들였어. 그게 당신이 나한테 준 23년의 보답이야. 박성호, 나는 당신을 미워하지도 않아. 미워할 가치도 없는 사람이거든.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23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박성호,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첫째, 나는 너랑 이혼할 거야. 둘째, 너는 나한테 위자료를 물어야 해. 명백한 유책 배우자니까. 셋째, 윤서린 씨한테는 상간 소송을 걸 거야. 임신했다고 봐줄 것 같아? 천만에. 남의 가정 파탄낸 죗값은 똑같이 치러야 하지. 넷째, 저는 위임장을 집어들어 남편 눈앞에서 천천히 찢었습니다. 우리 엄마 집은 죽었다 깨어나도 너희한테 안 넘어가. 그리고 그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살고 있는 윤서린 씨한테는 내일 당장 변호사를 통해 명도 소송이 들어갈 거야. 쉽게 말해 짐 싸서 나가라는 거지. 내 집에서. 남편이 벌떡 일어나 저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미경아, 제발.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다 정리할게. 서린이랑도 끝낼게. 제발 한 번만. 저는 그 손을 차갑게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끝낸다고? 뱃속에 당신 애가 있는데? 그 애는 또 무슨 죄야? 박성호, 당신은 이제 와서 누구 하나를 버리겠다는 거야? 나를? 그 여자를? 아니면 그 뱃속 아이를? 당신이라는 사람은 결국 누군가를 계속 버려야만 사는 사람이구나. 나는 그런 사람이랑 더는 단 하루도 못 살아. 그리고 저는 23년 만에 처음으로 그 집 안방문을 쾅 닫았습니다. 늘 남편 눈치를 보며 조심조심 닫던 그 문을요. 남편은 그날 밤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경아, 제발 애들 봐서라도 한 번만.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애들? 그래, 애들 얘기 나와서 말인데. 지훈이랑 지영이한테는 내가 직접 다 얘기했어. 사실대로. 남편의 얼굴이 또 한 번 무너졌습니다. 며칠 전 아이들한테 모든 진실을 말했을 때 두 아이는 망설임 없이 제 편에 서줬습니다. 어린 줄로만 알았던 그 아이들이 오히려 저보다 더 단단하게 저를 붙잡아줬어요. 그러니 남편이 애들 봐서라는 말을 꺼냈을 때 저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애들은 이미
그 누구보다 굳건한 제 편이었으니까요. 저는 무릎 꿇은 남편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애들 핑계 대지 마. 그 애들이 지금 누구 때문에 가슴이 찢어졌는지 알아? 바로 너 때문이야. 너는 애들 앞에 설 자격도 없어.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 최말순 여사가 우리 집으로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다짜고짜 저한테 삿대질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이년아, 네가 얼마나 못났으면 남편이 딴 여자를 받겠어.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 뭘 그렇게 유난을 떨어. 이혼? 어디 감히 우리 아들을 이혼시켜. 그리고 그 집, 그거 우리 집안에 들어온 거니까 우리 거야. 당장 내놔. 시어머니는 들어오자마자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가슴을 치며 곡을 하셨습니다. 동리가 다 들으라는 듯이요. 아이고, 내 팔자야. 며느리 잘못 들여서 집안이 풍비박산 났네. 하고요. 30년 가까이 늘 봐오던 그 모습이었습니다. 본인이 불리하면 무조건 큰 소리부터 치고 곡부터 하고 동네 창피를 무기로 삼는 그 방식이요. 여러분, 저는 평생 이 시어머니 앞에서 한마디도 못하고 살았습니다. 23년을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나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30년 가까이 어머니한테 한마디도 못하고 살았는데 오늘은 제가 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시어머니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야 이년이. 첫째, 그 집은 우리 친정엄마가 평생 시장 좌판에서 채소 팔아 모은 돈으로 산 제 명의의 상속 재산입니다. 박씨 집안과는 단 1원의 관련도 없어요. 법적으로 어머니나 아드님이 가져갈 수 있는 건 단 한 톨도 없습니다. 변호사한테 다 확인했어요. 둘째, 남자가 그럴 수도 있다고요? 그럼 어머니, 만약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임신한 다른 여자를 어머니 친정엄마 집에 들여놓고 살림을 차렸어도 어머니는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 하셨겠습니까? 시어머니의 입이 다물어졌습니다. 셋째, 제가 시아버님 중풍 8년 병수발 들 때 어머니가 저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세요? 복 없는 년이라고 하셨습니다. 똥기저귀 빨고 욕창 닦은 며느리한테요. 저는 그 말 평생 가슴에 묻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 며느리한테 못나서 남편이 바람났다고요? 어머니, 저는 못난 게 아니라 너무 착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착함을 어머니랑 아드님이 이용한 거예요. 시어머니는 부들부들 떨면서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모시느라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이제 어머니 아드님이 어머니 모실 거예요. 그 임신한 며느리감이랑 같이요. 안녕히 가세요. 그리고 저는 현관문을 열어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다가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평생 큰 소리만 치던 그 어깨가 그날따라 유난히 작아 보이더군요. 그 후의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선영이가 정말 야무지게 일을 처리해줬어요. 먼저 친정엄마 아파트에 대한 명도 소송이 들어갔습니다. 윤서린 씨는 처음엔 임신부를 길거리에 내쫓을 거냐며 버텼지만 애초에 그 집은 100% 제 명의였고 그 여자는 집주인 허락 없이 무단으로 들어와 산불법 점유자였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길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 여자는 그 집에서 짐을 싸서 나가야 했어요. 처음에 남편은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버텨보려고 했습니다. 재산 분할로 절반은 받아야 한다고 우겼대요. 그런데 그 사람이 선임한 변호사조차 등기부등본과 상속 서류를 보고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고 하더군요.
상속받은 특유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건 법을 조금만 아는 사람이면 다 아는 사실이었으니까요. 남편은 그제야 자기가 단 한 푼도 가져갈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평생 저를 집에만 있는 무식한 사람이라고 무시하던 그 사람이 정작 법 앞에서는 아무것도 몰랐던 거예요. 이혼 소송에서 남편은 유책 배우자였습니다. 외도의 명백한 증거가 차고 넘쳤으니까요. 그 두꺼운 파일 기억하시죠? 산부인과 결제 내역, 도어록 교체 영수증, 내연녀의 전입신고, 서류, 통화 기록까지 제가 몇 달에 걸쳐 정성스럽게 모은 그 자료들 앞에서 남편은 단 한마디도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재판부도 사안이 워낙 명백하니 비교적 빠르게 결론을 내렸어요. 저는 위자료를 받았고 친정엄마 아파트는 당연히 온전히 제 것으로 지켜냈습니다. 남편이 그동안 우리 공동 통장에서 내연녀한테 쓴 돈도 상당 부분 돌려받았어요. 상간 소송에서 윤서린 씨는 저한테 위자료를 물어야 했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남의 가정을 파탄낸 대가였죠. 그 여자는 남자가 유부남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통화 내용이며 함께 찍은 사진이며 두 사람이 오래전부터 관계를 알고 만나온 정황이 너무도 분명했습니다. 결국 그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여기서 제가 가장 통쾌했던 순간이 뭔지 아세요? 소송이 한창이던 어느 날 그 윤서린이라는 여자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울먹이는 목소리로요. 저기 사모님 오빠가 아니 성호 씨가 저랑 애를 두고 잠수를 탔어요. 연락이 안 돼요. 위자료는 무슨 돈으로 내라는 거예요? 저 임신부예요. 좀 봐주세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줬어요. 윤서린 씨, 23년을 함께 산 본처도 헌신짝처럼 버린 남자가 5개월 만난 당신은 안 버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당신이 우리 엄마 집에서 오빠가 마련해준 신혼집이라며 저더러 아줌마라고 했던 그날 나는 이미 알았어요. 그 남자는 누구든 이용하고 버리는 사람이라는 걸. 안타깝지만 그 남자의 본성을 못 본 건 당신 선택이었어요. 위자료는 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통쾌하면서도 한편으론 마음 한구석이 씁쓸하기도 하더군요. 저 여자도 결국 그 남자한테 버림받았구나. 뱃속에 아이까지 가진 채로요. 솔직히 그 여자가 밉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요. 우리 엄마 집에서 저더러 아줌마라고 행패 부린다고 했던 그 당당하던 얼굴을 어떻게 잊겠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 여자 역시 박성호라는 사람의 또 다른 피해자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더군요. 남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얻은 행복이 과연 온전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 여자도 결국 알게 됐겠지요.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제 눈에는 피눈물이 난다는 걸요. 저는 그 여자한테 더 이상 어떤 감정도 쏟지 않기로 했습니다. 미움도 동정도 다 제 인생을 갉아먹는 일이니까요. 남편은 모든 걸 잃었습니다. 직장에서는 외도와 이혼 소송 소문이 퍼져 입지가 좁아졌고 내연녀와의 사이도 결국 파탄났습니다. 위자료에 재산 정리에 자식들의 외면까지 그토록 으스대던 박 부장의 어깨는 완전히 꺾였어요. 한 번은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후줄근한 차림으로 예전에 그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저를 보더니 멈칫하며 뭔가 말을 걸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저 가볍게 목례만 하고 지나쳤습니다. 미워서가 아니에요. 그냥 더 이상 제 인생에 아무 의미도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23년을 같이 산 사람이 길에서 마주쳐도
아무 감정이 안 드는 그저 스쳐가는 행인 같은 존재가 됐다는 게 어찌 보면 가장 큰 결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남편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군요. 미경아, 내가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를 너무 몰랐어. 네가 이렇게 강한 사람인 줄 몰랐어.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나는 원래 강했어. 단지 당신을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그 강함을 23년 동안 숨기고 살았을 뿐이야. 당신은 그 침묵을 약함이라고 착각한 거고. 그리고 박성호, 나는 당신한테 마지막으로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어. 당신이 그렇게까지 나를 무시하고 짓밟아주지 않았다면 나는 평생 진짜 나를 못 만났을 테니까. 당신 덕분에 나는 드디어 김미경으로 살게 됐어.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푹 숙인 채 펜만 만지작거리더군요. 그리고 저는 도장을 찍고 펜을 내려놓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방을 나왔습니다. 문을 나서는데 거짓말처럼 마음이 후련했어요. 23년 동안 제 어깨를 짓누르던 그 무거운 짐이 그 순간 스르르 내려놓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이혼 후 저는 친정엄마가 남겨주신 그 아파트를 깨끗이 새로 단장했습니다. 그 여자가 살던 흔적은 싹 다 지우고 엄마가 쓰시던 밥상은 정성스럽게 닦아 다시 그 자리에 놨어요. 그리고 그 집에서 저는 새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접어뒀던 제 꿈, 작은 반찬 가게를 열었어요. 친정엄마한테 어깨너머로 배운 손맛으로요. 새벽에 시장에 나가 채소를 고를 때마다 평생 그 자리에 계셨던 엄마 생각이 나서 가끔 눈물이 납니다. 하지만 이제 그건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라 엄마 나 잘 살고 있어라는 안부의 눈물이에요. 처음 가게 문을 열던 날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 누구 밑에서 일만 해봤지 제 이름을 걸고 뭔가를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또 실패하면 어쩌지? 그런데 그때 우리 딸 지영이가 직접 만든 간판을 가게 앞에 걸어주더군요. 엄마 손 반찬. 그 5글자를 보는데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래, 나도 이제 내 이름으로 살아보자.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가게는 입소문이 나서 제법 잘 됩니다. 제가 담근 김치며 장아찌가 맛있다고 동네 단골이 점점 늘었어요. 손님 중엔 저처럼 혼자 사는 어르신들도 많은데 그분들이 사장님 반찬 먹으면 꼭 집밥 먹는 것 같아 하며 웃어주실 때 저는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차리던 밥상이 이제는 제 밥벌이가 되고 또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있으니까요. 아들 지훈이는 복학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주말이면 가게 일을 도와줘요. 무거운 짐을 번쩍번쩍 드러나르면서 엄마 이건 내가 할게 하는 그 모습을 보면 어느새 저렇게 든든한 청년이 됐나 싶어 가슴이 뭉클합니다. 딸 지영이는 우리 엄마 반찬 가게 사장님 하면서 친구들을 잔뜩 데려와요. SNS에 가게 사진을 올려준 덕분에 젊은 손님들도 제법 찾아옵니다. 참, 시어머니는 어떻게 됐냐고요? 남편이 직장도 잃고 빈털터리가 되자 시어머니는 그 잘난 아드님이랑 단둘이 작은 새방에서 지내신다고 들었습니다. 평생 내 아들 하셨으니 이제 그 아드님이랑 오순도순 사시면 되겠지요. 저는 더 이상 그분들 일에 마음 쓰지 않습니다. 미워하지도 않아요. 그저 제 인생에서 깨끗이 지워냈을 뿐입니다. 엄마가 그러셨죠. 그 집은 울타리라고. 정말로 그랬어요. 그 집은 무너진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운 울타리였습니다. 엄마는 돌아가시면서까지 딸의 마지막을 지켜주신 거예요. 며칠 전 엄마 산소에 다녀왔습니다.
엄마 무덤 앞에 앉아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엄마가 남겨준 울타리, 내가 끝까지 지켰어. 그리고 엄마가 그랬잖아. 사람이 사람한테 정성을 다하면 하늘이 다 본다고. 엄마, 하늘이 정말 다 보고 있었나 봐. 나 이제 행복해. 엄마 딸로 태어나서 정말 고마웠어. 산소를 내려오는데 그날따라 봄바람이 어찌나 따뜻하던지요. 꼭 엄마가 제 등을 토닥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23년을 제 인생이 아닌 남의 인생을 위해 살았습니다. 시어머니를 위해, 남편을 위해, 자식을 위해서요. 정작 김미경이라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는 걸요. 때로는 나를 위해 단호하게 일어서는 것이 진짜 용기라는 걸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나도 그렇게 참고만 살았는데 하며 가슴이 먹먹해지는 분이 계신가요?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도 정작 본인은 뒷전이었던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의 것도 아닌 바로 여러분의 것입니다.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살아주세요.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충분한 평생을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들이니까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끝까지 참으셨을까요? 아니면 저처럼 일어서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리고 비슷한 아픔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나눠주세요. 우리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의 용기가 될 수 있도록요. 오늘도 묵묵히 인생의 무게를 견디고 계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인생사연 우체국이었습니다. 다음 사연에서 또 만나요. 부디 건강하세요.